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SOS와 한화그룹 김성현, 김동관 부자의 스토리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프로젝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를 향해서 전방위적인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바람에 주가도 전 세계 주가가 요동치고 있고 세계가 초긴장 모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관세라는 카드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상호관세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것만큼 상호간에 공평하게 우리도 때리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상호관세거든요. 자, 이 상호관세 폭탄이 터질 때 중요한 것은 그 미국 상대방인 이를테면 한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같은 미국의 무역 상대방이 카드가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가 많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그렇게 많이 때릴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상호 관세를 택한 트럼프의 기본 전략입니다. 1930년대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던 스무트 홀리법, 후보 대통령이 만든 자충수지 않습니까? 그 법은 보편 관세라 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무조건 평균 59%, 또 최고 400%를 때리는 무차별 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로 보복을 받았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함께 망하는 그런 도화선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영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 카드는 선거 공약 때는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만은 이 카드는 아직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따로 하겠다는 상호관세, 한마디로 상호관세는 따로 관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서서히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철강의 경우에 25% 관세 우리 맞았지 않습니까? 한미 FTA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관세 안 붙이기로. 그러면 철강은 관세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25%를 때립니다. WTO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대책, 보복의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트럼프 1기 때는요, 25% 철강 때릴 때 우리가 긴급하게 한미 간의 긴급 회담을 통해서 자, 관세 좀 때리지 말라. 한미 FTA 협정으로 해달라. 그 대신 우리가 판매량은 쿼타를 만들어서 일정 이상은 안 팔게. 그 협상 전술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관세 폭탄, 철강 관세 폭탄은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철강 관세를 터뜨리면서는 이번에는 예외 없다. 모든 나라에 향해서 무조건 25%를 때린단 말이죠. 이미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때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어떤 가혹한 또 관세 폭탄의 환경에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과연 미국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를테면 중국 같은 나라는 히토류라는 압도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중국을 우회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여차하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세계 1위라고 하지만은요, 대만의 TSM처럼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면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우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재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세계 1, 2위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렇게 놀랄 정도 수준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의 반도체는요, 생산 기지가 대부분 또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약 한 45%.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압도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구글을 해서라도 팔아야 되는 입장.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흔들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카드가 없던 차에 정말로 희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자, 이 미국 배 중에 윌리 쉬라호라는 미국의 군함이 있어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2005년에 건조했네요.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리노베이션을 해야죠. 그런데 미국 내에 이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치가 않아요. 미국 내에도 정비소가 있기는 한데 그동안에 조선산업이 완전히 쇠락해서 거대한 함대를 만들기에는 또 재건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일본도 조선소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조선소는 중국 조선굴기라고 세계 1위인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이거 맡길 수는 없어요. 여차하면 중국과는 미중 무역전쟁 플러스 실제 전쟁까지도 각오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쟁이 그리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대만 해협 등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랬을 때 군의 핵심 비밀이라고 하는 배 구조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알릴 수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한화가 이 윌리 쉬라호를 작년 말에 우리가 고쳐주겠다, 우리가 정비해주겠다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완벽하게 고쳐서 그 윌라 쉬라호가 그 제도를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실전 배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도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믿는다. 한국 덕분에 미국 해군이 재무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카드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에 한미 간의 정상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윤석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산업 대단히 거대합니다. 자기도 옥포 조선소를 갔다 와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옥포 조선소가 당시는 대우였지만은 지금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자, 한때 한국의 조선산업은 그야말로 골치덩이였습니다. 아픈 손가락, 암덩이란 얘기도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적자 속에 수주는 안 되고,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특히 조선산업에서의 기술, 우리 LNG선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이 따라오기가 아직도 벅찬, 그래서 전체 건조 능력은 중국이 앞서지만 값비싼 제품은 우리가 더 많이 지금 수주, 생산, 제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에 알토란 같은 도움이 되어 왔는데, 자, 미국이 지금 해군 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고요. 중국과의 그런 가상 전쟁을 가정했을 때 가장 취약한 게 미국 해군이다. 어차피 전쟁은 바다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이 조선 선박법이 묶여가지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 돌파구가 한국이 될 수 있다. 자, 이 김성현 회장은 원래 그 한국화약 그룹의 장손으로 태어났죠. 창업주가 김종희 씨고요. 그의 아들로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수했지만 비교적 회사를 잘 끌어와서 오늘날 거대 재벌로 육성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 한화가 처음에 화약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방위산업 쪽으로 주력을 하면서 이 방위산업 또한 한국 경제, 적어도 트럼프 시대에 매우 한국 경제의 효자가 되는 그런 산업이죠.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뭐 한화 솔루션 이런 어떤 이 화약에서 한 단계 더 진전한 국제 패권 경쟁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개척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특히 한화오션 배 인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우조선이 어려웠어요.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김우중 회장이 관리 실패로 결국 산업은행에 넘어갔었는데 그 산업은행에 넘어갔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한화가 인수하려고 작업까지 다 끝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선 불경기가 오면서 김정은 회장이 계약을 캔슬해 버립니다. 그때 만약에 인수했다면요,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샀을 겁니다. 그런데 한화 입장에서는 15년이 지난 2024년에 왔어야 인수했습니다. 2023년, 2024년. 이때 인수를 하다 보니까 훨씬 적은 가격으로, 그때가 조선산업이 완전히 저점을 찍을 때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수 타이밍도 신의 한 수였다. 자, 이 한화조선을 인수하게 된 것은 김성현 회장이 방위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배, 군함이나 해군 함정이 없어는 방위산업이 한계가 있다. 자, 육지에서의 K 자주포라든지 또는 전차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우주선, 비행기 산업도 했는데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자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전설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배도 방위산업을 육해공으로 다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조선 산업이 세계적으로 다시 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회사가 됐다. 특히 한국 화약에 그동안에 가져왔던 각종 컴퓨터 기술, IT 기술 이런 것이 총 집합해서 조선과 연결이 될 경우에는 상호 간의 시너지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지금 한국화약그룹은 그룹 승계 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관 아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3형제로 나누어서 지금 분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목도 김성현 회장이 살아생전에 나중에 형제 간의 갈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비교적 불만 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 조선산업에 큰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이 한화그룹과 그 한화그룹의 부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세주 한국화약그룹 김성현,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부자의 스토리를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